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기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는 정상화했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정보통신업계 현안이 산적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년 뒤에 해도되는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손쉽게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저축은행 업계는 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끌어오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교통숙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기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로 통과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시행 이후 30년 만에 개정인 이번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됩니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부터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기까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었지만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6월부터 공전하던 산입범위에 대한 결론을 1년 만에 내린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 초과분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숙식 교통비 초과분이 최저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5월 157만 원 최저임금을 버는 노동자가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40만 원가량을 제외한 상여금 초과분 10만 원과 복리후생비 10만 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방식입니다. 이 적용 비율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대회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정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오늘 오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 밥값을, 명절상여 떡값을, 교통비를 빼앗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이 개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더 이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자격을 즉각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개편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사안이었고 수당이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나라 임금 체계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과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이면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되는 등 처리돼야 할 ICT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동일 계열의 케이블 TV와 IPTV,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한다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3년간 한시 적용돼 다음 달 27일이면 일몰됩니다. 케이블 업계는 KT 계열사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을 처리해야 할 과방위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수기되지 않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몰되는 것은 안 된다. 적어도 3년 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합산 규제가 돼야 된다라는 저희 쪽 주장에 근거나 반대 진영의 사업자들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마련돼야 되는 거죠. 유료방송 합산 규제 외에도 드루킹 방지법 통과와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 등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과방위 법안 소위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리되면서 과방위 법안 소위의 보수 진보 진영수가 5대3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건 논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포함해 통상적인 전체 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과방위 법안 소위는 내일 임시국회가 마감되면 6.13 지방선거까지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권이 1년의 유예기간을 받고도 당장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달라고 정부가 부탁했기 때문인데요. 정부 영향력에 취약한 은행권이 또다시 공기업처럼 정책 모범 사례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초 금융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은행이 노동시간 단축을 조속히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뒤 일정이 빨라졌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졌지만 당장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자율 출근제와 PC 오프제 등으로 근무 시간이 52시간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공항과 산업단지 등 특수점포와 IT 전산 등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 부서 직원들의 근무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52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 대체 휴가를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명절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전산실 등에서는 당장 현재 인력 구조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 요구에 늘 취약하기만 한 은행권 현실에 대한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매번 마치 공기업처럼 정부 정책 홍보와 확산에 손쉽게 동원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때도 은행권은 성과주의 확산의 모범 케이스가 돼달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노사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경영진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버렸고 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면서 금융권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난주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중금리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당국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총량 규제는 대출 총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저축은행에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당국은 그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율 영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구두 규제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해왔습니다. 이 규제로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상품 판매량은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침 완화를 기대하던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당국의 태도 변화를 반겼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 규제에 묶여 대출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두 정책의 부조화가 컸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준수하느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저축은행 대출 규제 강화가 부딪히면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월 평균 약 40% 감소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총량 규제 조치를 성실히 따른 업체에 대해서 5%대로 제한하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7%까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국의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징벌 포상적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인데요. 포토라인에선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 중심에 있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날 소환으로 이 씨는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대기업 총수 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의 등을 밀치고 서류 뭉치를 바닥에 팽개치는 등 이른바 이명희 갑질 동영상이 지난달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찰은 이 씨가 2016년 자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향해 가위, 화분 등을 던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도 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수생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만약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임금 지급과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밀수 및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이 씨까지 경찰에 소환되면서 두 딸인 조연아, 현민 씨와 함께 한진그룹 총수 일가 세 모녀가 모두 경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높은 월세와 수억 원의 집값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청년 주거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하는 주거복지 관련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오갔는지 유민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 문제입니다. 학업이랑 알바를 병행해서 주거비를 마련하기에는 서울의 주거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실제 청년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더 느낀다는 건데 이들의 주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급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회에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 주거 실태를 짚어보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과제도 다뤘습니다. 가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올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3만 5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됐고 올 1분기에 14,000여 가구의 청약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2만여 가구는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물량의 82%가량인 16,0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이번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청년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쇼핑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찾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쇼핑몰 안에 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휴식은 물론 매출 효과까지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쇼핑몰. 웅장한 높이의 대형 책장이 시선을 끕니다. 지난해 5월 쇼핑몰 업체인 스타필드가 개관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앉아서 책을 읽거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종종 애기들이고 이렇게 바람도 쐴 겸 책도 좋아해서 읽을 겸 해서 종종 찾고 있습니다. 열린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문을 연 별마당 도서관은 이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은 13m 높이의 대형 서가를 중심으로 비치된 7만여 권의 책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2회 이상 진행되는 강연이나 공연을 통해 문화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하러 온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인근 매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별마당이 생긴 후에 고객님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주변 매장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별마당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서관 효과라고 할 만큼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곳곳에 보였던 공실에는 새로운 매장이 들어서는 등 개관 후 약 50여 개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중에는 6만여 명이 찾는 만큼 매출 효과도 늘어나 기존 매장들은 최대 30% 매출 증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코엑스몰은 어느덧 쇼핑과 문화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해 별마당 도서관을 개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이 고객들이 찾고 싶은 명소가 된 만큼 앞으로도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쇼핑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쇼핑에 문화가 결합되면서 물건을 사러 간다는 쇼핑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나 자금 면에서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다 보니 자금 조달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 지원이 절실한데요.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혁신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안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경제 시대부터 대기업을 위주로 기간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수출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오프라인 은행 추가 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 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정책금융기관은 여전히 과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내놓은 동산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담보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동산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산금융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600조 원 정도가 되는 유무형의 동산자산이 금융을 조달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고 향후 5년간에 약 3만여 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담보가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제조업의 원재료에 한정됐던 동산대출의 대상과 범위를 서비스업과 유통업 등으로 확대하고 이동식 작업설비, 기계, 의류 등 반제품도 담보가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에는 가장 큰 자산이지만 막상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 계륵으로 전락했던 모든 동산이 이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열된 수치가 아닌 혁신과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는 가운데 하반기 코스피 시장이 3분기엔 오르고 4분기엔 떨어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2,500에서 3,000포인트에서 2,400에서 2,750으로 낮췄습니다. KF투자증권도 3,022던 전망치 상단을 2,930으로,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종금증권도 기존 2,900선에서 2,850, 2,800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계속되는 무역전쟁 우려로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증시가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분기엔 사드 보복 완화 효과로 중국 소비재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고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분기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신흥국 위기의 여파로 우리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실무팀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나는 북한이 언젠가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며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곧 일어날 일이라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양측의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와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측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와트 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간 회담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기업용 클라우드 유클라우드비즈에서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기가진이 AI AP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가진이 AI API는 음성인식, 대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브랜드별로 큼지막한 로고가 들어있는 티셔츠와 복고풍의 패션 상품을 중점적으로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의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 아동 중 여아가 68%를 차지하는 등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 여름처럼 더웠지만 대기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전에 서울, 경기,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돼 출근길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중북부로는 서울 25도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여름 더위를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중북부로는 한낮에 서울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충청도는 청주 29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전국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게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 낮 기온은 울진 21도 등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역시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광주와 대구 29도로 덥겠습니다. 7월 중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대부분 지방이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여름 더위를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